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배후 세력 여부까지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오늘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사 10여 명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밝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본인들이 뭐 부인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처음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조사실에 갔던 조우영 씨는 뭐 당시 윤석열 검사를 본 적도 없고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 누가 검사가 타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의 말을 믿는 오히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저희가 전문 진술의 경우에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전문 진술을 한 원 진술자가 나와서 이게 내가 한 게 맞다라고 해야지만 그게 사실관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언론기관은 왜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경험한 사람의 말을 전달한 사람의 말을 믿었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김만배 씨가 어찌 보면 특종을 갖다가 뭐 누구한테 줬는데, 그 전 노조위원장한테 줬는데 오히려 돈을 또 줘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그런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돈 거래가 있다고 치고 특종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을 준단 말이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래놓고 이것이 쭉 묵혀있다가 선거 직전에 이게 또 터진단 말이죠. 그 사이에 민주당이라는 곳은 또 이런 유사한 내용을 계속 퍼날라요. 서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이것은 기획이 아닌가, 또 기획의 범주 안에 어떤 세력들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는 거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누굴가 뽑는 선거를 하는 거죠. 뽑는. 근데 그 뽑는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민의가 왜곡된다면,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서 수사를 해라. 다만 우리는 관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왜 김만배가 뭐가 잘못했느냐, 뭐 기획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전체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생민주당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 같아요. 김만배 씨가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학립 씨가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시다라고 시나리오를 써준 게 아니라 둘이 만나서 당시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핵심이 있으니 신학립 씨는 인터뷰를 하는 언론인으로서 한번 만나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친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김만배 씨가 커피숍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중에 부산저축은행 당시 2011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중수이과장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종잣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돈이 천몇백억이 부산저축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조우영이 브로커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박영수 특검하고 친해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주면서 조우영이 수사를 안 받게 됐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허위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그거는 김만배 씨의 주장이잖아요. 그 누구도 시킨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립도 시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시킨 적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데 지금 어거지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공작이다. 그러니까 이 요체는 김만배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시점의 문제죠. 왜 이거를 이 뉴스타파에 넘겨서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4일부터 6일까지 한 3일간 검토를 하던 중에 이게 뉴스타파는 이게 왜 보도의 가치가 있었냐고 판단을 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언론사의 보도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사의 고유의 결정, 자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인터뷰가 허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실이라면 엄청 신중하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거는 1년 전부터 부산저축은행, 그다음 박영수 특검, 김만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이 부분이 연결돼 있으면서 세간에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네. 심지어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에 이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오면서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도 활용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선 공작으로 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저는 솔직히 대선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실상 드러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 KBS, MBC, 뭐 JTBC 등등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법적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뭐 압수수색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근데 당시에 보면 보도를 보면 뭐 TV조선, YTN 뭐 등등등 인용 보도를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찰이 그냥 이 정부가 법적 잣대를 댄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다. 저는 그 본질은 예. 언론 장악에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서요. 참 우려가 큽니다. 본질이 언론 장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반론을 좀 드릴게요. 저는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언론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재량의 범위 외의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누구 말을 전한 그 녹취록이 그러니까 3번의 단계를 거친 거죠. 신학립 씨가 준 것도 김만배 씨의 진술이고 적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말 내용에도 조우영 씨가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조우영 씨를 그래서 만났잖아요.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나 그런 적 없다고 했으면은 아니 최소 그 몇 줄은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 써요. 이거는 글쎄요 이게 과연 이런 취사 선택이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사 선택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데 예를 들어 특종에 뭐 매몰돼서 내가 그거는 사실 좀 뺐다 의도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아니 김만배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뭐죠? 직접 경험한 조우영 씨의 진술보다 김만배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조차 되지 않으면서 나 그렇게 믿었어. 아니 세상에 이런 언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자 김만배 씨도 그래요. 본인도 본인이 뭐 그 말한 과정에 이거 나가면 안 되라고 그 나가면 안 되란 말을 왜 그 15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하러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책임을 나누고 감추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뿐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 시나리오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그 앵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또 누구 보조작가한테 또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편집을 해요. 그다음에 또 비주류 언론한테 또 줍니다. 그다음에 그 언론이 터뜨려요. 무책임하게. 그러면 그걸 또 받아 쓰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종이면은 직접 한테 가서 터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보면 이런 식이었던 것이고 자 민주당도 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드루킹 사건 때도 시킨 적 없다. 누군가 알아서 그냥 한 거다. 난 모른다. 수혜자는 민주당이 입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입으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입장 평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철저히 수사라고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쨌든 결론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수혜자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피고 공당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나와야 되는데 언론 길들이기다, 검찰 수사 무도하다. 글쎄요, 저는 그렇다면 한편인가요? 저도 예, 말씀 좀 드려야 말씀하시죠. 될 게 왜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라 그러냐면 이게 보도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뭐 언론사들이 어떤 인터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저런 주장을 한 사람을 동시에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게 옳은가, 진실에 가까운가, 팩트인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누가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 줄까요? 그거는 고유의 언론사들이요. 이게 보도의 가치가 있는가는 신중하게 책임을 지고라도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근데 어제 뉴스타파에서 네. 전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도 이 내용 안에 이제 들어갔고 72분 이제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뭐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 인터뷰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뉴스타파에서는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아니 건가요? 그 전문을 다 읽어봤더니 예. 한 몇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김만배 씨가 그 말 중에 이거는 언론에 나가면 안 돼. 기사화되면 보도가 되면 안 안 된다. 돼라는 예. 당부를 했던 거는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뷰의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모든 언론사들이요. 인터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의 주장,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이 지금 하는 주장이 사실인가요? 제가 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주장입니다. 예.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보도를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이게 사안이 크다면
그 언론사에서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로 지금 뉴스타파 이 보도를 정부가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보도 지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인터뷰든 간에 이게 허위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언론사는 이제는 누구에게 판단을 구해야 되냐면 사법부, 정부, 체육부든 신문법이든 방송법이든 방통이든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언론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인터뷰해서 누가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아니 맞는 말씀 제가 아니, 한 그런 말씀만 거예요. 할게요. 자, 예. 제가 한 말을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누구한테 전했어요. 네. 그럼 전달받은 사람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나 이거 조우영이한테 들었는데 조우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잖아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럼 조우영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30분간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조우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한 조우영의 말을 믿어야지 일단은 왜 김만배의 말을 믿냐 이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여태 이런 형태의 언론이 있었나요? 제가 이해를 최소한 시켜드릴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자 본인이 조우영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쳐요. 그럼 조우영이의 말은 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언론의 기능이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맞습니다. 잘못된 걸 알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접하는 걸 알 권리인 것이지. 그렇다면 네. 신속히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간에 관심이 많은 것도 특정 터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보도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최소한 이거 다 병립해서 보도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근데 싹 네. 뺏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아니 녹취록을 보면 네. 편집을 했잖아요. 편집을 네. 했는데 주어를 바꾼 것처럼 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저는 글쎄요. 이게 실수일까요? 이거를 실수라고 만약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저는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이제 발언하시죠. 말을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그래서 편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도의 어떤 부분이 알려지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정보에 적합할 것인지는 판단하는 것인데요. 아까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주장이 그 전원이기 때문에 조우영 씨가 말한 걸 들었으니까 조우영의 말이 맞다. 근데 조우영 씨의 말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분도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 그런 말 안 했다 하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뭐 법정에 가시니까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 하는데 그러면 정진상, 김용이 받은 사람이 네. 나 안 받았다고 하면 아니, 유동규 씨 말이 허위인가요? 이거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던져놓고 국민들이나 재판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 언론의 기능이고 맞습니다. 다소 언론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보도를 하면 좋죠. 오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렇게 처리될 문제를 이거를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대의성 공작이라고 하면서 이 자체를 인용 보도한 모든 언론사들에게 사과를 받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고 법적 잣대로 되려고 하는 게 이건 대의성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언론을 길들이는 신호탄이에요. 보세요. 제가 보면 향후에 모든 언론들이 사과를 할 겁니다. 과연 그게 옳은 민주주의의 그 어떤 태도일까요? 자, 이게 분명히 그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짧게 제가 이제 듣고 할게요. 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 말과 이 사람 말이 다르면 맞는 말씀이죠. 근데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 사람이 전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험한 사람 말을 믿는 게 이게 기본 아닌가요? 예. 경험한 사람 말이 틀린지 여부는 다른 문제고 이 사람 두 사람 간에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는 당연히 경험한 사람 말을 믿는 것이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고 나서 김만배 말을 만약 믿었다라는 것이 맞느냐. 또 하나는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성을 보장해야 되는 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공공성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을 알리는 이 권한, 기능이 공공성인 것이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공공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주신 말씀처럼 그걸로 인해서 언론기관에 대한 대응 자체가 과도하냐 이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지만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건 늘 국민을 왜곡시키는 이런 예, 논리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지속될 것 같아서 그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는 지금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출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일 토요일에 혼자서 출석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동안은 뭐 검찰이랑 소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뭐 9월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도 좀 하는데 그럼 이번 출석을 내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겠다고 이미 단정을 했잖아요. 그냥 날짜 가지고 신경전이었는데 그러다 검찰이 7일부터 9일을 던졌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단식 전에 11일 주에
가겠다. 정기국회를 고려해서. 그렇죠. 그래서 조율하던 차에 검찰이 마치 안 나오면은 이거 뭐 잡아라도 갈 것처럼 하니 더 이상 뭐 문제를 만들기 싫다. 뭐 그 다음에 단식 자체를 뭐 방탄이다. 소환 안 받으려고 한다. 또 그런 또 괜한 공격을 받으니 뭐 9일날 가겠다. 근데 또 9일날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해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겠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검찰이 제시한 7, 8, 9 중에 9일을 골라서 나가는데 그게 또 토요일이라고 뭐라고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이거 좀 삼가하시고 좀 지켜보세요. 저는 그 소환조사 외에 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나라가 야당 대표 수사 1년 3개월 동안 하는 것 빼고는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빨리 질질 끄지 마시고 소환조사 하시고 재판을 넘겨서 죄가 있으면 거기다 책임 묻고 아니면 본인들이 과도한 수사였다는 걸 반성하고 나라를 좀 정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첨부하고 싶습니다. 예. 대정부질문 끝나는 날 출석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명분을 살리는 거죠. 이제 당무 국회 업무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제 토요일 날 나가신다. 뭐 그걸 비판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단식 명분 없는 단식이 사실 본인이 방탄 단식이 아니냐 이런 시각은 거두기 어려워요. 명분이 없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단식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 생리적인 건강이 훼손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인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 어떤 공공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당내 어떤 뭐 비판을 자중시키고 또 검찰의 영장 청구를 막거나 또는 검찰 수사 시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수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쉬었다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도중에 또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또 모습 때문에 뭐 휠체어 내지 앰뷸런스 그냥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의 동정 여론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점, 당 외 내적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이점 이 모든 걸 챙기실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물론 단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뭐 하자면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신의 한 수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은 악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가셨으면 이제 뭐 2시간 받냐 안 받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나가셨으면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으시고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고해드립니다. 단식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좀 찾아가고 있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건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단식은 뭐 좀 속된 말로 목숨을 건 투쟁이죠. 나의 어떤 진정성, 내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들어달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조롱 외에는 왜 이 단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뭐 능력 정도, 태도 정도다라고 봤을 때는 야당 대표의 단식이 정말 이대로 뭐 어떤 성과도 없이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서 뭘 나오는 게 이 단식 효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정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조롱 외에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총선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의원들이 좀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뭐 그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씀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찾아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지금 뭐 거의 열흘째 됐습니다. 돼가는데 어쩌습니까? 국민의힘의 메시지들 비난과 조롱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런 야박하고 비정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다는 것은 파트너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야당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말하자면 소통 창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비판 의식을 야당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안 듣는 건 우리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뭐 정무수석이든 누구든 아니면 뭐 김기현 여당 대표든 와서 한 번쯤은 찾아보는 게 정치 도의 아닙니까? 이래서 네. 이제 보통 이 정권을 무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지금 뭐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나왔군요. 아흐레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단식 기한이 아마 10일인가 11일 정도 됐을 거예요.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뵐 때는 크게 건강에 일단 외견상 보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시기 때문에 다행이고, 다만 이제 단식을 푸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뭐 찾아오지 않나 말씀 주시는데 그 명분을 공감하기 어려워요. 이 단식이 특정 뭐 어떤 그 국정 과제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국정 쇄신해라. 그럼 집권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국정 쇄신은 뭐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다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그 국정 쇄신을 해가는 거에 있어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앞뒤가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사과해라. 글쎄요, 이게 어떤 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사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서 저는 거신 명분 자체가 공감을 못 얻기 때문에 이 여당으로부터 상당히 뭐 호응을 못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푸시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 167석의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뭐가 무섭다고 단식을 하십니까? 푸시는 게 맞다. 요구 예. 많이 했죠. 계속. 안 되니까 단식하는 건데 뭐 될 걸 요구하라고 요구하셔야지. 될 거를 요구하셔야지. 뭘 댓글 요구해요? 뭘 저기 요구하셨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입장 밝히고 아니, 반대 입장- 국제해양재판소 반대 제소하는 입장 거 밝히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있어요? 무슨 아니,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겠다라고 말한 날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필 진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서 입장을 번복했던 자신의 진술은 이제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고, 사실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라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같은 날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저 진술서의 공개는 영장 청구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 자체가.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께서 수사 이후에 기소된다 그러면 그 재판 과정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진술이 몇 번 변경되든 간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영장의 경우에는 사실 심리할 때 확정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증거, 물증 내지 증언인데, 증언도 수사 단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혐의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 뒷받침되는 검찰의 진술조서라는 것이 법정에서 이거 내가 진술한 대로 됐어요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될 뻔한 상황에서 다시 부인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화영 전 지사가 법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 한 것이 공판조서에 적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진술조서라는 것은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거 내가 그 당사자가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내가 한 대로 적혀 있지만 틀린 겁니다라는 내용 부인하게 되면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없던 걸로 돼버립니다. 예. 아마 그런 증거법적인 법리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저런 부분들을 판사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변호사가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바뀐다, 피의자의 진술이 바뀐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바뀝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은 끝까지 밝히겠다, 책임 묻겠다, 특검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좀 냈더라고요. 이게 좀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다가 검찰의 어떤 회유와 압박의 진술이 바뀌었다. 뭐 검찰의 조사에서는 그런 류의 얘기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얼마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많은 갈등들이 결국에는 변호사 교체, 여러 가지 뭐 법정 다툼 이런 풍경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이미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들한테 진술을 했지만 법정 가서 그 부분을 뒤집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결국에는 박찬대 의원과 천준호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려고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겠다라는 것들을 일단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을 뭐 차선책으로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로 검찰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예. 뭐 관여 안 받았고 네. 그런 진술은 검찰이 강요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 자체는 박찬대 의원과 천준 의원이 합자해서 이런 진술, 즉 오늘 쓴 자필 진술서가 오염된 진술이다. 그래서 이건 증거인멸의 말하자면 뭐 성과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이게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라고 해서 뭐 영장을 좀 발부받으려고 또 기술을 할 것 같아요. 예. 뭐 이로 인한 영향 같은 것들은 추후에 계속 지켜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대정부 질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한마디 선생님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읽어보셨나요? 네, 압니다. 거기에 날짜가 딱딱 박혀 있습니다. 언제는 뭐하고 6월 20일 날 대통령 말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에 밟았던 모든 절차가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정부예요?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해요. 아니, 그거는 또 의원님의 일방적인 지금 주장이시죠. 예, 먼저 과기부 차관으로서 부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뭐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원로들께서 나눠 먹기식 예산을 지적을 하셨고 당시 그 자리에 계시던 과기부 장관께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과기부 R&D 예산 삭감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 간에 있었던 공방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일단 삭감이 적절하냐 이런 논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삭감하는 과정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6월 30일 그날 예.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과기정통부가 네. 기재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산은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재부가 과기정통부라는 것이 이게 R&D 예산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도 복잡하고요. 이 단계별로 또 뭐 기초기술 있고 응용기술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통신부에서 조정안을 전문적인 지시관을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 자료에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도 아마 이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고 훈시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게 적정하냐라고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재정전략회의에서 6월 달에 있었던 것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원로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다 뒤져보니까 이게 R&D가 특정 분야에만 치중돼 있거나 또는 약간 뭐 누수가 있다, 나눠먹기식이다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이고 크게 보면 5조 원가량이 이제 다운됐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1조 이상은 R&D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일반 재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삭감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1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저희가 중소산업 분야는 약 한 18%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조예요. 그다음에 문화 분야 6% 삭감했고요. SOC 분야 10%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근데 R&D 분야로 손을 대는 거예요. 그 R&D 분야 중에서도 이게 중요 R&D는 국가가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기초 기술 개발 같은 데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국책 연구소에 지원하는 거는 거의 좀 덜 삭감이 됐고 일반 R&D라 해서 이 민간 분야에 주는 게 있습니다. 각 연구소에 주는 것들은 좀 삭감되고 해서 아마 삭감 내역을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대정부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네. 해주셨으니까 아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반영해서 논의를 하시면 돼요. 또 이 예산 운영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방만한 이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에 또 전 정부 탓인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7년 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예. 문재인 정부 7년 차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까지 전 정부 타다 보면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러면 뭘 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어떤 어려움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부입니까? 그러면 어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관리하는 것도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본인들은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고간 열쇠를 조금 좀 빈약하게 받았으면 그거를 부풀리고 좀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 정부가 물려준 게 없어서 우리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탓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살림살이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하는 건 너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다 겪었잖아요. 당시에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의 2년 반, 3년을 힘들었어요. 당시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다음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국민들 다
그냥 손가락만 빨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지원하고 국가가 중소상공업자, 자영업자들 월세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금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잘 이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울 때 국가 재정 쓰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힘들지 않고 코로나19 없어졌으니까 수출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내수에 있어서의 법인세도 왜 기업들만 봐줍니까? 봐주지 말고 좀 적당히 좀 거둘 거는 걷어서 좀 나름대로 세수를 불려야 되는데 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수를 줄여주고 돈 없는 국민들 그다음에 우리 국가를 발전할 미래의 그 토대가 될 R&D 예산 이런 거 줄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수십 년 동안 국가 정책으로 됐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무슨 나라 살림 어렵다고 전 정부 탓을 하냐라는 거 보면 정말 국가 운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게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말씀 주시면 안 되는 게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뭐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든 그걸 따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그 5년간에 평균 10%의 재정 지출이 늘어난 건 분명해요. 10번의 추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어난 거에 대해서 가치 평가는 국민이 하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재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해서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문정부 대비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탓으로 돌릴지 아니면 비교 평가를 볼지 이것은 뭐 나중에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부든 막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정부에 넘겨준 때가 아마 재정 단위가 400조였을 거예요. 지금 600조대로 넘어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재정 수지라는 것이 매년 적자예요. 올해도 적자입니다. 내년도 적자고요. 이거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건 맞거든요. 일부 나라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데 공감대가 있다 그러면 정부의 이런 노력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이걸 응원해줘야 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래 비목 설치나 증액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증액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탓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 앞으로 향후에 우리 후배 세대들의 또 물려줄 나라를 위해서라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새만금 예산도 지금 원상복귀를 해야 한다면서 삭발식도 거행하고 있고 이게 계속 추진되면 예산안 다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만약에 올해 이제 되게 되면 불용 예산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도로는 다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항만과 공항, 그다음에 그 있는 뭐 철도 이 정도예요. 이것들이 지금 설계도 안 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시 설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을 구체화하기엔 예산이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산당 같은 경우에도 새만금의 개발 계획을 보면 국가가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게 개발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민간들이 유치되어 와서 이게 자생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개발 계획이 보완돼야 된다는 게 아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새만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덜 된다고 해서 새만금 개발 계획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미 실시 설계 등에 진행되지 않는 것들 불용 예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로 봐도 됩니다. 예. 저희 새만금 문제는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 뭐 정은천 의원도 했지만 삭발 시위를 예, 예. 했죠. 그러니까 새만금 문제가 왜 이게 문제가 크냐면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불용 예산이 있거나 그런 건 덜어내는 거는 용인이 됩니다. 네. 전체 예산의 광주율에 한 10%, 20% 할 수도 있어요. 근데 70%를 덜어내요. 이거는 예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예산을 70%를 덜어내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은요. 우리 국가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나 기업들이 많이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6조 원 투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가가 예산 자체를 70%를 덜어내면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할 때도 어느 정도 말씀한 대로 불용이라든지 필요 없는 예산들은 덜어내는 거는 맞으나 네. 70%를 덜어내면 이거 새만금 중단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이번 새만금 예산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게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새만금 예산이 거의가 SOC 예산이에요. 근데 예.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7,800억, 그다음에 항만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게 깎이는 게 커 보이는 것이지 불용 방지를 위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단식 현장에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전 대정부 질문 상황에 대한 항의 차원의 방문이었거든요.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현장 그 당시 상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아니 기껏 그런 얘기를 하러 왔어. 예, 대정부 질문 상황 그리고 어제 그 캠프의 상황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뭐 찔리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 언어라는 게 좀 품격 있으면 좋죠.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정치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태영호 의원이 무슨 말을 했죠? 민주당을 향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지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할 말입니까? 특히나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오셔서 국회의원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야당을 향해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쓰레기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다른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안에서 집권도 했고 제1야당을 해서 거대 야당으로서 같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에게 공산주의 세력을 맹종한다. 이 말이 과연 이거는 차라리 육두문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 의원이 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본인이 욕 얻어먹을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쓰레기라는 표현이 옳지는 않죠. 하지만 본인 자체의 처신을 반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단식 중인 야당 대표에게 가서 따져 물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고요. 최근에 뭐 최고위원도 그만두고 하는 모습에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수준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의 언어,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공산주의 맹종 세력으로 야당을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정말 좀 조속한 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EXX, 뭐뭐뭐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그런 대통령을 본받아서 저런 식으로 야당에게 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런 말을 들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위원장님. 글쎄 뭐 원래 그 학폭의 피해자가 많이 억울하면 부모님은 상대방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뭐 그런 행태이지만 단식하고 있는 분 찾아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한 건 부적절해 보이긴 하죠. 건강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한 뒤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조용히 어떤 뭐 의사를 전달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건 그거고요. 그건 태용호 의원의 저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다만 민주당의 그 어떤 그분 박 의원님이신가요? 그분의 행태도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보면요 북한에 주민이 있고 북한 주민의 그 지배층이 있어요. 북한 당국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 당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관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인 전체 공산주의 세력의 맹종 아니냐라고 자소수위가 높은 표현을 쓴 겁니다. 나름의 그 맥락이 있어요.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왜 우리 공무원 구하지 않았나요? 북한 당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지금까지 아무런 왜 문제 제기도 못했나요? 북한 당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탈출해온 북한 주민에 대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처음 나온 쓰레기 발언이었다면 말씀 주신 대로 좀 이 저속한 표현이다라고 넘어갈 텐데 이게 맥락 있는 말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북한 내에서 탈북 주민들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라는 게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왜 하필 쓰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쓰레기라는 단어를 쓰는 저 분이 과연 운동권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쓰레기라는 단어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낀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두 분께 좀 짧게 여쭤볼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은 이미 전략 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할 것 같아요. 후보자 추천에 이제 돌입한 상황입니다. 후보자 예비 후보들도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 구청장이 고리되게 된 게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고리된 게 아니고 이전에 공익제보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이제 직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소 약간 다른 케이스와 다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경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출마를 위한 사면시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피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경선 안 하고 나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뛰게 되면 어차피 김태우 구청장의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실리적 포석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케이스하고 다른 공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천이든지 간에 전략 공천만 없으면 되겠다. 예컨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다소 좀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뭐 큰 비판의 대상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략 공천할 가능성 뭐 공관위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입장 내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도 참 못할 짓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은 자꾸 뭐 구청장을 엄청 오래 하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마 안 했잖아요. 근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의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체가 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강서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후보를 다시 낸다는 거잖아요. 이거 국민을 너무 우습게 한다는 것을 본인들도 아니까 이거를 전략공천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모양만 경선을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과 뭐 다른 적당한 어떤 후보를 해서 이미 답정너 공천인데 형식은 경선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게 민주적 절차를 걸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고 김태우 전 구청장은 그 경선에서 이긴 민주적 절차의 후보다. 우리는 전략공천 아니다. 라고 할 게 빤한데 강서구민이 바보입니까? 저는 더 이상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강서구청 전 강서구청장이던 김태우 씨 인터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심각한 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후보를 지금 국민의힘은 동조해서 후보로 내려고 고민한다는 자체, 집권여당으로서 창피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 뜬금없는 분을 전략공천 하셨잖아요. 원래 전략공천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게 뭐 그저 그만한 후보가 그렇지 않아요. 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분들 보면 거기서 오랫동안 국장으로 재임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냥 형식적인 들러리 경선이다. 뭐 이런 시각은 아마 불식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